안녕하세요. 2019년 민사집행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교재는 박영사에서 출간된 본인의 민사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상당히 난해하고 몸이 건조한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상당히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과목이 아니고 2학년, 내 생각은 한 2학년 2학기가 딱 좋은데 2학년 1학기까지 소송법도 배우고 물권법도 배우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여튼 3학년 1학기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2학년들이 듣는다고 하는데 시험과 실제 이제 실무에 가서 기본도 모르면 무시당하니까 그런 정도를 제공하는 정도의 수업이야. 뭔가 막 심오하게 사례를 풀고 이런 건 없어. 물론 수업 중에는 예를 많이 들지만 무슨 학설이 없어. 여기는 그냥 조문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근데 그 조문 자체가 너무 이렇게 딱 안 다가오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금 몸이 건조해.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야. 거기에 어떤 판단작용이 많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과목의 특성이고, 다만 몸이 건조하니까 진짜 하기 싫을까봐 표지를 이쁘게 해줬어. 공부하고 싶게 하도록. 이게 새로 나온 책이고, 기존 책 파일럿 버전으로 나갔던 게 이제 완성된 거야. 집행법은 사건이 많으냐 아니냐를 떠나서 반드시 실무적으로는 알지 않으면 여러분이 민사소송에서 우리가 소송을 하잖아. 민사소송 했을 때 뭐 때문에 하냐면 결국 분쟁을 해결해서 판결로 이 분쟁의 종지부를 찍는데 이 판결의 내용이 돈 줘라, 1억 원 줘라 라는 판결을 받아냈다고 하더라도, 이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도 이 분쟁의 종료로서 그 다음 단계에서 이게 이행이 돼야 되는데 1억 원을 쭉 줘야 되는데 안 줬을 때는 이 판결문은 나름대로 권리 의무를 확정했다. 돈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1억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이것은 한낱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즉 집행이라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분쟁 해결에서 제일 여러분이 민법에서 실체법적으로 무슨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라고 어떤 요건에 따라서 그런 효과로서 그런 걸 배우는데, 이게 당사자끼리 분쟁이 생기면 그런 내용을 적용해서 이렇게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판결만으로는 분쟁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완벽하지 못하지. 여기서 그대로 판결을 수긍하고 그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주라는 것을 갖다 주면 해결되는 건데, 그렇게 선선히 이행이 안 되거나 또는 재산을 뒤로 빼돌리고 있거나 뭐 이랬을 때 재산 찾아서 그 돈을 받아가라는 식으로 나왔을 때의 국면에서는 이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걸 배우는 거야, 지금.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야. 실제 그러니까 사건이 여기서 권리 의무가 확정돼서 소송 끝에 내려진 결론에 피고인 채무자가 그 내용에 담긴 것을 그대로 이행하면 집행은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반드시 그렇게만 끝나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상정해서 이제 우리가 집행법을 배우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을 많이 보는데, 그것까지 원래는 가압류, 가처분은 집행 그 자체는 아니고 보전처분이라고 부르는 영역인데 우리 법에는 이게 같이 민사집행법에 마련되어 있어.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도 여기서 같이 배워야 되고, 가압류, 가처분은 무진장 많이 쓰이는 거야. 좀 이따 자세한 얘기는 하기로 하고, 집행법 조문을 법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에 있니 없니 모르겠네.
실제 변호사 시험에는 집행법은 과목은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어.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에 필요한 정확한 문구는 모르지만 일단 필요한 한도에서 뭐 다룰 수 있다 이런 비슷하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시험 과목으로는 아니야. 근데 민법, 민사소송법과 어쩔 수 없이 집행법 얘기를 뭐 등장시킬 수도 있다 정도는 나와. 그러니까 왜 집행법 관련해서 나왔느냐라고 하면 참 애매해. 다만 민사집행법 본격적인 거로는 안 내고 그냥 여러분이 벌써 민법 총칙 보다 보면 가압류 뭐 이런 거, 채권법 보다 보면 추심명령, 전부명령. 그 다음에 물권법은 아직 안 배웠지. 이제 배우잖아 지금 동시에. 물권법에서 담보권 실행을 하는 것이 집행법에서 배우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등장하는 거야.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추심명령, 전부명령 막 이런 용어가 민법에서 막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 이제 물권, 저당권 설정한 것이 그 채권을 못 갚으니까 저당권을 실행해야지. 그게 집행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등등을 하는데 민사집행법이란 법이 단행법으로 있어. 원래는 민사소송법 배울 때도 얘기하지만 2002년도에 법이 거의 개정이라고는 하지만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듯이 소송법 등의 개정이 있었어. 무슨 말이냐면 민사소송법이라는 법전 속에 집행법도 같이 있었어. 2002년까지는. 그런 상태에서 2002년에 소송법을 독립시키고 집행법을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법전을 만들었어. 그게 이제 일본법이 그렇게 하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근데 일본법은 이 보전처분이라는 것까지도 또 하나 별도로 해서 만약 요 단계에서 말한다면 민사소송법이 있고 민사집행법이 있고 민사보전법이 있어, 일본은. 근데 우리는 민사집행 플러스 보전까지 해서 민사집행법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이 있고 민사집행법이 있고 민사집행 속에 여러분이 가압류, 가처분 이런 얘기하는 그 보전처분이 들어가 있어. 지금 현재야. 그럼 왜 그런 법체계를 가지고 있냐? 독일법에서 일본이 본따왔고 우리가 일본법을 본따서 만들었는데 독일법은 아직도 민사소송법에 우리가 말하는 판결 절차인 민사소송 플러스 민사집행도 같이 있고 심지어 중재법도 민사소송법에 같이 있어.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민사소송, 내가 말하는 민사절차법에는 소송 판결 절차에 대한 소송, 집행, 그 다음에 중재, ADR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돼. 그 다음에 도산까지 하는 것까지가 하면 절차법이 완성되는데 도산법은 진짜 어려운 법이야. 실체법하고 절차법을 다 알아야 돼. 법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한 거야. 법의 백화점이라 해서 뭔가 화려하다는 게 아니라 거의 망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법의 백화점이니까 백화점에 가면 뭐 화려한 거 다 있지. 화려하다는 의미에서 백화점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이렇게 진열되어 있다는 거야. 그걸 다 알아야 돼. 절차법의 완성이. 그래서 이 법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법은 소송법, 민사집행법, 우리 법 체계는 그 다음에 보전 절차가 가압류, 가처분 절차가 민사집행법 속에 있어. 그래서 그런 틀이야. 원래는 그러니까 독일류로 본다면 민사소송법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일본도 그랬고 과거에 우리도 그랬었는데 이제 일본이 소송법은 소송법대로 놔두고 거기서 분리시켜서 민사집행법과 민사보전법이라는 법을 분리시켰는데 우리는 또 일본 거 쫓아가는데 너무 똑같게 하면 이제 좀 창피하니까 그냥 우리는 민사집행법만 분리하되 보전처분은 집행법 속에 넣는 이 두 개의 체제로 2002년도 민사소송법 개정 시에 그렇게 했다라는 게 이제 민사집행법 처음에 보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고 해서 이제 민사집행법을 하는데 법전에 나와? 지금 조문이 있어? 시험용 법전에도 있어? 시험에서도 그 자체는 시험 과목은 아니지만 다를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런 정도니까 법전을 시험용 법전에서도 주고 있는 것 같네. 되겠지?
민사 지금 집행법이라는 법전은 민사소송법과 별도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보전 처분까지 있다. 이런 법이야. 그래서 책을 보면 조문이 쫙 있는 걸 보여주는데, 민사집행법은 법전 속에는 총칙이라고 제1편이 1조부터 펼쳐져. 1조부터. 총칙이. 항상 법전에 보면 총칙적인 게 있지. 그 다음에 제2편이 민사집행에 해당하는 강제집행이야. 강제집행.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민사집행이라고 할 때는 이 보전처분까지 쓰고, 여기에 강제집행 이제 부분이 있고, 이 보전처분까지 합쳐서 민사집행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 거지. 그럼 이 강제집행이 제2편에 있고, 그 다음에 제3편이 이미 경매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이 물권법 앞으로, 물권법도 지금 아직은 안 배웠네. 배우고 있네. 물권법에서 예컨대 저당권을 설정을 했지.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자가 설정된 저당권에 대한 그 빌려준 돈을 받으면 저당권을 이제 말소하겠지. 근데 여기서 돈을 안 갚으니까 그 저당권 설정된 걸 갖고 저당권자가 경매를 들어가서 자기가 빌려준 돈 받으려는 요 집행적인 것을 임의경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제라는 말하고 임의경매라는 말하고 대칭돼서 쓰는 거야. 강제 임의는 왜 그렇게 쓰는지는 조문상의 용어는 아니고, 강제 임의해서 저당권 자체는 이런 판결과 같이 돈 받을 거가 확정될 필요 없이 저당권 설정된 걸 갖고 그대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어. 그때 나오는 용어가 집행권원이라고 그래. 채무 권원.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봤을 거야. 채무명이라는 말도 막 써. 근데 지금은 채무명이라는 말은 법전상은 안 써. 옛날 용어야. 지금은 집행권원이라고 그래. 집행할 수 있는 타이틀이란 뜻이야. 권원이란 뜻이야. 그러면 남의 재산에 대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강제로 집행을 하면 강제잖아. 재산권이잖아. 헌법상 재산권은 보장되지. 그럼 헌법에서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지. 그 기본적인 건 남의 거 함부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요건 법률에 왜 할 수 있게 된 거야? 남의 재산을 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할 수 없어, 남의 거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남의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는 그 근거, 권한, 그게 집행권한이야. 채무명이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야. 그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한은 뭐야? 판결이야. 확정된 판결. 신나게 싸워가지고 받을 권리 있다라고 확정되면 그걸 갖고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는 타이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정된 판결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대표적인 거야. 그런데 저당권자는 자기가 돈 빌려준 거 못 받았을 때 새로 돈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이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저당권 그 등기 가지고, 설정된 등기를 가지고 집행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임의경매라고 그래. 여러분이 아직 책을 안 갖고 있는데 3편에 조문의 법전의 3편에 임의경매에 해당하는 파트가 있어서 조문을 보면 담보권 실행 등을 의한 경매라고 해서 264조 이하에서 275조까지 11개 조문밖에 없어. 강제집행 조문을 대부분 끌었어. 조문에. 그 다음에 위치도 2편 다음에 3편에 있어. 강제집행 다음에 이 담보권 실행 등을 의한 경매라고 그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라고 우리가 불러. 그게 264조 이하에서 제3편에 배치되어 있어. 조문은 많지 않아. 실제는 강제집행 못지않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규정상은 그렇게 배치되어 있어. 그래서 실제 사건을 내가 찾아본 게 어디다 써놨을 것 같은데 올해는 작년 건 아직 안 나왔고 2017년 거 보니까 강제 경매는 31,473건인데 담보권 실행 경매는 35,000건이야. 그러니까 건수로는 담보권 실행이 더 많은 셈이 되는데 조문상은 그렇게 배치되어 있고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물권법에서 저당권 등을 전제로 해서 집행, 그러니까 경매 들어오는 그것에 대한 규율인데 조문은 뭐 이렇게 몇 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건은 실제 담보권 실행 등을 의한 경매가 강제 경매보다는 조금 많아. 그럼 아까 만약 2016년 사건을 보면 이 책 455년에 적어놨는데 32,643건이 강제 경매인데 반해서 담보권 실행 등을 의한 경매는 36,452건이야. 그런 정도야. 지금 강제 집행 속에서 강제 경매라는 말을 임의 경매랑 대칭해서 쓰는데 잘 봐봐. 강제 집행에는 꼭 부동산에 대한 경매 붙이는 거 말고 뭐가 있냐면 을한테 돈 받을 거 있는 사람이 갑이 이런 집행 권한이 있어서 을한테 집행을 하려는데 채무자인 피고한테 순수히 판결문대로 돈을 안 갖고 오니까 집행을 하려는데 그 을의 재산 어디에다가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뉘어. 부동산 을의 집 같은 것에 강제 집행 들어갈 수도 있고 을의 값 나가는 동산 같은 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집행이 을의 은행에 대한 예금, 을의 월급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 세 번째 말한 을의 은행에 대한 예금, 을의 회사에 대한 월급 이게 채권에 대한 집행이야. 잘 생각해봐. 은행 예금이라는 즉 채권 집행은 누가 등장하냐면 병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을이 채무자인데 갑에 대해서는 병이라는 제3채무자가 등장해. 용어상 그러니까 채무자, 제3채무자 언제부터 그런 용어 쓰니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써요. 채권자 대위권일 때도 그런 말 써. 갑이 을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을의 재산이 부동산도 아니고 을의 재산이 동산도 아니고 을의 재산이 채권일 경우에 그 채권에 대해서 집행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즉 을의 은행에 대한 예금, 을의 그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월급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다. 봉급 압류한다 이런 말을 일반적으로 듣잖아. 압류 옛날 용어로는 뭐 차압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압류. 그럴 때 채권의 경우는 제3채무자라는 개념도 등장해. 그러니까 예컨대 을의 예금에 대한 은행, 을의 근무하던 회사에 대한 월급일 때 그 근무하는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는 거지. 그랬을 때 갑이 부동산의 경우는 어떤다? 요거를 강제로 경매라는 건 매매라는 말을 쓰니까 매매에 붙여서 근데 일반적인 우리 거래 매매는 아니고 경매라는 매매에 붙여서 그 사간 사람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변제 자원으로 쓰는 게 부동산에 대한 집행이지. 동산의 경우도 요새는 동산이 그렇게 값어치는 없어. 근데 나 어렸을 때는 동산도 꽤 값어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새는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동산 중에도 뭔가 고가의 뭐가 있다면 되는데 요새 동산이라고 해봤자 뭐 핸드폰, 컴퓨터, 악기 같은 건 좀 고가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동산의 경우는 실제의 집행의 대상으로서의 효능은 과거보다 상당히 줄었어. 그런데 뭐가 있냐면 심리적 압박감은 무진장 세. 부동산에 대한 거는 등기부상에 막 경매하고 팔려나가니까 등치는 크고 타격은 실제 크지만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막 자기가 지금 자존감이 상하지는 않는데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무슨 냉장고, 요새 그런 건 별가치 없지만 나 어렸을 때, 난 어렸을 때는 뭐 냉장고도 없었겠지. 뭔가 있어봤자 장롱 같은 거라든지 나 테레비 정도였겠지. 혼자도 딱 붙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산에 대한 집행은 요새는 거의 없는데 값어치적으로 심적 타격은 억수로 있는 거야. 막 자기 옆에 애지중지하는 그 생존적인 물건에 대해서 딱 붙여버려봐. 그런 거야. 하여튼 동산, 부동산에 대한 그런 집행을 하는데, 한편 을의 재산이 동산, 부동산 말고 채권도 있을 수 있어. 동산, 부동산 말고 채권. 그 채권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방법은, 동산이나 부동산은 그걸 팔아서 그 매각대금을 갖고 찾아간다. 근데 채권은 어떤 식으로 할 거니? 그걸 판다는 개념을, 경매라는 개념이 안 나와. 채권은. 그러니까 을의 병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가지고 있는 은행 예금을 또는 그 봉급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자기 돈 받을 것으로 충족시키냐면, 그때 나오는 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야.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받거나 전부명령을 신청해서 받는 거야. 그럼 둘은 차이는 뭐냐면, 추심은 말 그대로 을의 병에 대한 요 채권을 원래 을이 채권의 주체하냐, 내가 추심할게 라고 법원한테 허락받는 거야. 전부명령은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내 것으로 할게, 양도받는 것처럼. 조금 차이가 있어. 아직 구체적 차이를 지금 잘 모르겠지만, 추심명령은 일회성으로 추심할 권한만 넘겨받는 거고, 전부명령은 완전히 그 채권을 내가 가져가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민법 등을 배울 때 추심명령, 전부명령, 그것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 명령에 따라서 추심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했는데, 그래서 달라고 했을 때 안 주고 다툼이 됐을 때 그게 추심구해소가 되는 거야. 소송이 되는 거야. 전부 명령을 받았는데 뭔가 이 병이 그 전부됐다는 것에 대해서 반항을 하니까 갑이 법원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왜 안 따르느냐라고 하는 게 전부금 청구의 소야. 즉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에 제3채무자인 병이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뭔가 순응하지 않을 때 그걸 갖다가 소송으로 내서 해라라고 하는 게 추심명령에 대한 것이 이어져서 추심소로 갈 수가 있어. 추심명령 자체에 따라서 제3채무자인 은행이나 그 근무하는 회사가 돈 갖다 주면 굳이 소송 낼 필요는 없지. 근데 거기서 뭔가 트러블이 있는 거야. 그랬을 때는 그 승부를 가리기 위해서 추심구해소가 들어가는 거야.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그 제3채무자인 은행이나 제3채무자인 그 근무하는 회사가 전부명령에 따라서 채권을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뭔가 반발하면서 싸움이 됐을 때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소송으로 들어가면 전부금 청구의 소송이 되고, 만약 거기서 이기면 이제 그것을 획득하는 것이 되는 거죠. 전부명령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전부금 청구 소송까지 가야 돼. 추심명령 등은 사법보좌관이에요. 근데 소송은 이제 법원이 하는 거지. 소송은, 모든 소송은 법원이 하는 거야. 집행법에 있는 소송이야, 소송. 소송 형태야. 전부금 청구의 소도 집행법에서 전부명령 때문에 이어지는 거지, 소송이야, 그건 소송. 특수하게 집행법 때문에 집행관계에서 나타나는 소송이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재산인 채권에 대한 집행을 할 때 나오는 용어가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제집행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동산에 대한 경매,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의 규율을 하고 있어. 그래서 조문을 보면, 책 8번을 보면 옆번호 1-4에 보면 옆번호가 붙어 있어. 새 책에는. 보면은 제2편에 속에서 또 총칙이 한 번 있어. 24조 이하의 총칙이 있고 1장으로, 그 다음에 2장이 3장하고 구별되는데
2장과 3장은 또 뭐로 구별되냐면, 잘 봐봐. 지금은 대상을 놓고 구별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원래 강제 집행을 하려는 이 청구했던 내용이 돈 받는 청구가 있을 수 있고, 돈을 지급하라. 이행소송 중에. 한편 이행소송과 대비되는 확인소송이나 형성소송은 집행이라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상정할 필요는 없어. 확인소송, 형성소송은 뭔가 이행하라라는 이 판결 집행권원이 아니고 확인한다. 형성소송 같은 건 뭐 이혼한다, 취소한다 이런 거니까 집행이라는 것은 필요 없어. 그 판결문 그 자체로 끝나는 거야. 집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남지를 않아. 그것대로 취소하라니까 취소된 거야. 판결이 그렇게 되면. 그렇지? 확인한다니까 확인된 거야. 다만 확인하는 것만에 그치지 않고 그 확인에 따라서 내 것이니까 돈도 받아야겠다면 이행소송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 확인소송만으로는 집행이라는 것을 굳이 더 상정할 필요는 없어. 경우에 따라서 이제 등기 올리고 뭐 하는 후속 조치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말하려는 집행은 없어. 하여튼 그래. 그럼 이행소송 속에서도 근데 그러면 이제 확인하고 형성소송은 없는데, 집행의 단계를 굳이 상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행소송 속에서는 이행 청구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돈 1억 원 내놔라 같은 금전 청구가 있는 반면, 비금전적 청구도 있어. 어떤 거가 있어? 돈 받는 건 다 금전 청구인데, 여러분이 소송 중에, 이행소송 중에도 뭐가 있어? 어떤 건물 인도 청구 소송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은 금전 내놓으라는 건 아니고 그 건물 넘겨달라는 거잖아. 이런 거를 비금전적 청구라고 그래. 그러니까 대상이 뭐냐라는 거 말고 지금 어떤 것에 기해서 청구하느냐인데, 금전적인 청구는 결국 채무자의 돈을 안 갖고 오니까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이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채권이냐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방법을 좀 아까 설명했는데, 비금전적 청구는 뭐야? 인도 청구 소송이니까 그것이 을이 갑한테 넘기라는 승부가 났을 때 을이 넘겨주면 되는데 안 되니까 집행을 들어가서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 그렇지? 이거 인도받는 거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재산에다 하는 거지, 집행을. 돈은 약간 일반적인 거니까 재산에 환가를 해서 받으면 되는 건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원자가 이겼기 때문에 채무자가 갖다 주면 다행인데 끝나는 건데, 안 버티고 안 주니까 가서 받아오려는데 그 물건을 가져오는 거가 집행이지. 그렇지? 인도 청구 소송,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은 그 건물을 뺏어와야지, 가져와야지. 그게 집행이지. 그것을 마련하고 있어. 그래서 잘 봐. 제2편의 1장은 총칙, 제2장은 금전채권에 기초한, 이게 금전채권을 바탕으로 한, 그 다음에 대상은 그 오른쪽에 보면 1절에 보면, 2장의 1절에 보면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일반적인 명시 절차, 재산 명시 절차 등이 있고, 2절에 가서 보면 부동산에 대한, 이건 대상이야. 금전채권을 갖고 부동산에 대한. 그 다음에 3절은 뭐가 있냐면 선박 등에 대해서. 이건 왜 하나 챕터가 있냐면, 여러분 민법서도 배우는데 동산은 동산이야. 선박, 자동차 이런 건 동산인데 값어치라든지 이런 것에 비춰서는 순수한 동산과는 조금 다른 배려를 하는 거야. 그렇잖아. 분명히 선박, 자동차 이런 움직이니까 동산인데 값어치가 크잖아. 그죠? 이거 함부로 못 가요, 이게. 거의 부동산에 가까워, 움직임이 둔탁해. 값어치도 니들 배 하나 만들려면 막 몇천억씩 해. 근데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부동산은 아니잖아. 동산이잖아. 그러니까 동산이긴 한데 특수한 배려를 하는 거야. 선박 등에 대한 강제 집행. 부산에 있는 로스쿨은 이런 거 배워야 돼. 부산에서는 좀 있어. 근데 이 동작구에는 없으니까 괜찮아. 동작구에는 몇 건도 없어. 근데 부산에서 주로 있을 것 같아. 항구 같은데 막 배 떠나가려는데 그 강제 집행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잡아야지. 선박
압류하고 하는 게 가끔가다 있어. 사건이 몇 건이나 한번 봐봐야겠다. 있었어. 내가 통계를 찾아봤는데. 선박은 강제로 하는 거는 66건이 있었네. 그다음에 담보 걸었다가 그러니까 선박은 담보 걸었다가 결국 빵꾸 났을 때 293건이 있네. 한 해 2017년에. 그러니까 강제로 일반적인 돈 받을 것 때문에 판결받아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건수가 66건. 담보로 해서 설정했던 것 때문에 집행하는 게 임의로 담보권 실행 경매를 한 게 293건이 있네. 그런 정도야. 그런 게 2편 2장 3절에 있네. 선박 등에 대한 강제 집행. 선박을 먼저 내세웠는데 어떻게 보면 항공기도 동산인데 비행기 이런 거는 요 특수한 동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따로 규율해. 선박 등에 가는 거. 선박 등에 대한 거 집행은 사건이 뭐 이런 게 좀 항공기에 대한 집행도 있으려면 있을 수 있지. 항공기 같은 이런 비행기도 집행하려면 할 수는 있는 거지. 그런 것 등이 선박 등에 대한 강제 집행 속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좀처럼 경험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집행이겠지. 부산 같은 데는 선박 같은 게 그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부산 해상 전문 목범 이런 데. 그 다음에 2편 2장의 4절은 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야. 그런데 특이한 게 동산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순서가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동산을 유체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채권도 동산으로 봐. 여기는 채권도.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설명은 동산 설명하고 채권 설명했는데 조문에 가서 보면 제2편 2장 4절 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또 일관. 여러분이 법조문 할 때 챕터 잡는 게 어떻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지 알겠어? 1편, 2편, 3편이라는 편이 제일 위에서 챕터로 있고 그 다음에 1장, 2장이 있고 그 다음에 1절, 2절이 있고 그 다음에 1관, 2관, 3관이 있어. 그러니까 편장절관이야. 편장절관이 법전상에 항목번호 붙이는 거는. 그래서 2편 2장 4절에 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188조 이하에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1관이 통칙이고 2관, 3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체동산에 대한, 그 다음에 3관이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그러니까 집행법에서의 동산에는 우리가 말하는 동산은 유체동산이라고 하고 우리가 말하는 채권은 여기서는 동산 속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동산 속에서 규율하고 있다라는 거. 다만 실제 집행하는 것은 유체동산은 압류해서 그 물건을 팔아서 판값에서 배당받는 거고 채권은 압류해서 판다는 개념이 압류해서 판다는 개념이 없고 추심 명령을 받는다든지 전부 명령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그러니까 채권자가 자기가 추심할 수 있는 것을 허락받는다든지 아예 그 채권을 자기가 양도받는 식으로 허락받는다든지 하는 식의 방식이지 그걸 불특정 다수한테 경매로 판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 채권은. 되겠지? 그 다음에 2장 4절 제사가는 배당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게 있네. 한편 2편 2장 2절 속에 들어가서 보면 역시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속에 일관으로 통칙이 있고 강제 경매 말고 강제 관리라는 게 3관에 나와. 강제 경매라는 거 말고 강제 관리. 아까 강제 경매는 뭐하고 대칭됐어? 저당권 등 실행에 대한 임의 경매와 대칭됐는데 그때 강제 경매 다음에 강제 관리가 있어. 그러니까 부동산이더라도 경매 붙여서 대금에서 변제받는 거 말고 그것이 나름대로 임차 등에 의해서 사용 가치가 있을 때는 강제 경매 팔지 않고 관리를 해서 그 수익으로부터 자기 채무를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을 드물게 쓸 수는 있어.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나
강제 경매 다음에 제3관에 강제 관리라는 것을 두고 있어. 그러니까 뉘앙스 알겠지? 관리는 강제로 관리를 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 수익에 대한 이자라든지 임대료 같은 것을 가지고 자기 변제를 충당하려는. 경매는 아예 팔아서 매각대금해서 하는 건데 그 경매를 붙이면 여러분이 그건 상식적인데 실제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경매가 돼서 또 거기 서점 가서 보면 일반 법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경매로 집 마련하기 이런 거 무슨 책들 있잖아. 그러니까 경매가 뭔가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막 경매 열풍 막 불고 그랬지. 하여튼 경매를 꼭 붙여서 팔아서 자기 채권을 회수하는 이런 방식 말고 그걸 그러니까 파는 것이 값어치가 생각보다 낮게 팔릴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임대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임대료 같은 것으로 충당하는 게 조금씩은 들어오지만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부동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강제 관리라는 방법을 쓸 수도 있어. 그런 방법을 허용받아서 법원으로부터 하도록 받아서 그런 방식으로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게 제2편의 2장의 2절에 3간의 강제 관리라고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해서 제2편 2장의 타이틀적인 설명을 받고 그 다음에 2편의 3장에 가면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아까 말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이겼을 때 그대로 이행이 안 되면 요 범위에서의 집행 절차를 쓰는 거야. 그렇지? 그 물건을 인도받는 결과를 집행에 의해서 획득하게 되는 절차를 마련해 준 거야. 그렇지? 그런 등등이 규율되어 있어. 그 다음에 제3편은 여러분이 물권법에서 배우는 담보 설정, 저당권 설정 이런 거 했는데 질권, 유치권 이런 거 했는데 유치권은 경매 신청권이 있다. 우선 변제권은 없다. 아직 물권법 안 배웠지. 1학년 때 안 배우나? 그런 거 이제 배워. 유치권에 가서 보면 3학년은 유치권에 경매 신청권이 있는데 우선 변제권은 없다. 그거 주구장창 공부하지 않아? 기초 중에 기초지. 경매 신청권이 있잖아. 원래 유치권은 뭐니? 성격상 그냥 유치를 하고 버팅기는 거지 그 자체가 돈 받는 건 아닌데 실은 뭐 때문에 유치하고 있냐면 뭔가 그 공사대금이라든지 그 물건에서 파생됐던 어떤 채권을 지금 받기 위해서 버팅기는 거잖아. 유치하면서. 그치? 그럼 그 채권은 일반적으로 보통은 청구해서 뭔가 받아야 되는데 유치권 자체만으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그래가지고 좀 특이한 거야. 그렇지만 그거는 유치물 자체를 팔아서 경매에서 나온 그것에서 자기 돈 받을 거를 변제받아도 되는 거냐인데 그때 민법에서 어떻게 설명해? 우선 변제효는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 상계하나? 어떻게 하나? 그래서 뭔가 유치물 경매 붙인 것에서 나온 대금 갖고 유치권자가 그 채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회수한다. 그런 거 경매를 직접적으로 할 권리가 유치권 자체에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조문에서 일부러 둔 거야 사실은. 저당권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그게 대표적인 지금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인데 유치권 등을 실행하는 것은 경매 신청권을 주고 있는데 그건 조금 성격이 틀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형식적 경매라는 표현을 써. 실질적이지 않다. 형식적 경매다. 그다음에 우선 변제도 사실은 우선 변제 효과지를 법은 인정하지는 않는데 사실상 우선 변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물권법 어디서 나와. 하여튼 그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자 입장에서 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 등이 변제이익이 지나도록 갚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저당권을 실행할 때의 방법은 여기서 규율하고 있고 그것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와 또 대칭되는 건 좀 아까 말한 강제 관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강제 경매는 또 대칭되는 말이 저당권 실행 등을 위한 임의 경매라는 말하고 대칭되는데, 이 임의 경매에 대칭되는 강제 경매, 여기서 그 임의 경매적인 것이 11개 조문이 있고, 조문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 강제 경매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런 거죠.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의 큰 차이점은 내가 지나가면서 한번 말을 했는데, 차이점.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의 차이점. 등의 집행권한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반해서 등기 갖고 그냥 곧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 받을 권리에 대해서 그 저당권 설정한 등기에 있는 것대로 돈 받을 권리 있다라고 그냥 곧바로 들어가지, 소송 같은 걸 미리 전제적으로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집행권한이 필요 없다가 특징이야, 임의 경매. 그래서 근데 원래 독일은 저당권 설정의 경매도 생으로 집행권한이 나와야 돼. 근데 일본법이 그것을 생략시켰어. 우리 법도 필요 없다고 하고 있는 체제야. 그렇게 해서 임의 경매가 264조 이하에서 규율되고 있고, 그 다음에 276조가 조금 생뚱맞게 우리는 있으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있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는데 보전 처분이 있는 거야. 보전 처분이 276조 이하의 보전 처분.